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홀로 살고 있는 대학생 지우는 기묘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지역의 작은 원룸에서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듣기 어려운 작은 소음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룻밤 설친 것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빈번해졌습니다. 조용해야 할 새벽 2시경 부엌 쪽에서 나는 긁는 듯한 소리는 명확히 그의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하루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던 지우는 결국 소리의 원천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갔지만 어둡고 고요한 공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차가운 공기에 뭔가 기묘한 느낌이 스쳤지만 그는 그저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음은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긁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심지어 가구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를 참다 못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웃으면서 다른 집에서도 그런 사례는 들은 바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소리 때문에 지우는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공부와 일에서 모두 집중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장난으로 여기며 귀신보다 너희 정신 건강이 더 걱정이라며 농담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친구는 지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친구들과 지우는 그의 원룸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일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분위기를 잡기 위해 캔맥주 몇 개를 싸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미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나 이웃집 흔들림으로 치부했지만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엌 쪽에서 욕실로 그리고 다 같이 앉아있던 거실로 다가오는 듯한 소리 속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친구의 옆에 놓여있던 쓰러진 의자가 혼자서 미끄러지는 것을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놀란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떠나지 않고 자신의 원룸을 노려보았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챙겨 친구 집으로 피신했고 그 후로 그 원룸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몇 달 뒤 그 건물은 이유를 모른 채 철거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이 그 방을 떠돌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영영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날의 일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애. 고등학교 2학년인 지수는 주말을 맞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속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펜션은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주변 자연경관에 반한 친구들은 근처를 산책하면서 여행의 시작을 즐겁게 만끽했다. 그러나 펜션의 외관은 뭔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주었다. 특히 2층 창문 하나는 깨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사람을 불안하게 했다. 밤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각자 방을 배정받고 열띤 수다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라며 주변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제야 지수는 펜션 주변이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점점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지수는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창밖에서 누군가 자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본 순간 흰 소복 입은 여자가 창밖에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다른 방 친구들도 지수의 비명 소리에 놀라 현관으로 몰려왔고 지수는 방금 봤던 것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친구들 모두 지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며 상황은 심각해졌다. 그녀가 주장하기를 밤중에 깨어났을 때 누군가 자신의 방 안을 서성이면서 왜 내 집이었니? 라고 속삭였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펜션을 빠져나가자고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밤중에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친구들은 일단 펜션 로비에 모여 밤을 새기로 결정했다. 불안한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던 그때 갑자기 거실에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전부 꺼져버렸다. 패닉 상태에 빠진 친구들은 핸드폰 불빛을 의지해 서로를 찾으며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수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몸이 무거워지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지마. 이내 정신을 잃은 지수 눈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고 친구들은 벌써 짐을 챙겨 그녀를 데리고 빠르게 펜션을 떠났다. 펜션을 빠져나온 뒤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펜션은 오래전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저택을 개조한 것이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같은 소복 여자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펜션 여행 이후 지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들 마음속에 남아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오싹한 공포를 되살리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민수는 고향을 떠나 서울의 한 오래된 하숙집에 방을 얻었다. 이곳은 가격이 저렴하고 학교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하숙생들이 좀처럼 방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늑하고 조용하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눅눅하고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공부를 마치고 늦게 방으로 돌아왔다. 복도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문득 뒤에 누가 서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예감에 머리를 저으며 그는 침대로 향했다. 그날 밤 민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창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언가 들어올려져서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불을 켜보았지만 방 안에는 그저 정적만이 가득했다. 며칠 후 민수는 이웃방에 살고 있는 지훈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두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너도 들었구나. 나도 처음 왔을 때 그 소리를 들었어. 이 건물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부터 귀가가 늦어질 때면 서로 얘기를 나누며 불안감을 달래곤 했다. 몇 주 뒤 민수는 자정에 깨어났다. 방 안엔 뜬금없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서서히 그의 방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발소리가 멈춘 순간 민수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숨을 죽여야만 했다. 다음 날 민수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이곳에 대해 물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는 예전부터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 하숙집에 있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실종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 방이 지금의 내 방이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날 저녁 지훈이와 함께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예전 신문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오래된 기사에서 그 사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학생도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불안에 떨다 결국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방을 나서기 직전 문틈 아래에서 다시 그 그림자가 보였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짙게 마치 그를 막아선 것처럼. 왜인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민수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방을 뛰쳐나갔다. 며칠 후 그는 다른 하숙집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지훈과 그곳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그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했고 그 하숙집은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오길 꺼려하는 곳으로 남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그날의 일을 단지 꿈이었거나 착각이었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늦게 잠에서 깨어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그날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스며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고 하숙집은 소문이 강해져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누가 뒤늦게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또한 오싹한 그림자의 눈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린 가을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연은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의 전설적인 공포 장소로 소문난 정남산 폐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학교는 몇 년 전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고 그 후로도 여러 이유로 재개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소연과 친구들은 학교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그저 어릴 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소연과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폐학교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큰 설문은 녹슬어 있었고 그들은 좁은 틈을 통해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안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바람 소리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먼저 옛날 체육관을 둘러보기로 한 그들은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에 들어가자 그들은 기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체육대회 포스터가 찢긴 채로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체육복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 귀퉁이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소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만 나가자 라고 친구들에게 제안했지만 친구들은 아직 탐험이 충분하지 않다며 계속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교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벽에 쓰인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칠판에는 지워지지 않는 분필로 살려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낙서는 마치 절박한 사람의 손길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무서워져서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실 뒤쪽 구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서 있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결국 소연이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빠져나오며 걷던 중 한 친구가 저기 봐 라고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학생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정 없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패닉에 빠졌고 소연은 그 즉시 당황한 채로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학교 바깥의 마을까지 무사히 도착한 소연과 친구들은 그 사건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 폐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에서는 그 학교의 화재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슬픈 사연이 있었고 그 때문에 불기의 계기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장소였습니다. 이후로도 정남산 폐학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으며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연과 친구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위험한 장소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게 되었습니다.